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시대 자체가 뭐 60대까지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네. 100세 시대에 육박하면서 보통 분들이 사실 60대에서는 이제는 뭐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세요. 대부분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냥 난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얼굴에서 드러나는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치과에서 치료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나이를 더 젊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나시면 당연히 치과에서도 내가 치료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에서 만약에 어금니가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치아가 많이 닳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얼굴은 짧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늘어지면서 똑같이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나이를 숨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리고 동안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방송을 한번 유의 있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는 네. 안티에이징 그리고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동안 치료가 유행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치아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치아의 건강을 굉장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잇몸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치아를 상실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새하얀 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미백인데요. 우선은 치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조금 젊은 연령층에서 20대나 30대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70대 분들도 치아를 조금 더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치아 미백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좀 시리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치아 미백이 다시 한번 특별하게 치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치아에 착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물에 의한 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치아 미백인데요. 보통은 이제 치아 미백 원료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주성분이 바로 카바마이드, 포옥사이드와 과산화수소입니다. 보통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치아 미백제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소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하게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백제에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치아 미백제도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가 주성분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치과에서 하게 되는 전문가 치아 미백제도 역시 과산화수소와 카바마이드, 포옥사이드가 이렇게 주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과산화수소도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화공약품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과산화수소는 당연히 식약청 안정성을 모두 통과한 화학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치아 미백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바마이드와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착색된 치아 표면에 있는 이런 착색물만을 없애겠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치아 미백제를 바르고 나서 블루라이트라고 하게 되는 특수빛을 쬐게 되면 산소 활성 작용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되면서 쉽게 미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오늘 치아 미백이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미지를 보시면서 치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연 치아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머리 부분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아래쪽 잇몸 속에 있는 또는 뼈 속에 있는 뿌리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체 외곽 부분에 있는 범낭질과 상아질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치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치아가 새하얗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범낭질입니다. 이 범낭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치아가 색깔을 띠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선 몸에서도 가장 단단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뼈보다 더 단단한 이 범낭질은 구조물 자체가 96%는 무기질이고요. 그리고 4%가 바로 수분과 유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기질인 이 96%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기질 부분은 일정한 색상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기질이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더 치아가 어두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기질이 좀 색깔이 없거나 아니면 더 적은 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치아가 더 하얗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고 유기질은 일정한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착색을 해서 치아를 변색하게 하는 원인 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치아 구조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착색이 시작이 되면서 치아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랑질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치아 미백제를 가하게 되면 표면에 있게 되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질과 유기질 그리고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치아 미백제를 가하게 되면 산소 활성 작용에 의해서 치아 표면에 있는 부분만 새하얗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뭐 옥시크린 이런 산소 표백제 같은 것들이 치아의 그 옷을 손상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옷의 표면만 깨끗하게 하얗게 바꾸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치아에 정말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닌지 보통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게 되면 치아 미백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실질적으로 치아에 있는 표면에 아주 미세한 홈이 있습니다. 이 홈 부분에 이제 착색이 진행이 되면서 홈 부분에 이제 이런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바로 저희가 변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미백제를 바깥으로 가하게 되면 지금 미백 효과라고 불리는 부분에 굉장히 거품처럼 동글동글한 부분이 보이는데 과산화수소를 저희가 상처 났을 때 바를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거품이 나면서 소독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아 미백제도 이렇게 산소 활성 작용을 이용해서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착색이라든지 음식물만 겉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이런 배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치아 표면의 홈이 굉장히 길고 한데 표면에 붙어 있는 것만 이제 겉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치아 표면에 있는 이제 빨간색 부분이 바로 치수이고요. 그리고 맨 외곽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범랑질인데요. 범랑질 속에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크다란 동그라미가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착색입니다. 그런데 저기 파란 색깔로 보이는 두 번째 그림에서 파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표면에 바른 치아 미백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은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활성화가 시작이 되면서 네 번째 그림에서 이 착색의 동그라미 물질이 굉장히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는 부분만 밖으로 끄집어 당기듯이 하는 그런 이제 산소 활성 작용을 이용해서 치아 미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실제적으로 건강한 치아라고 하면요, 전혀 치아는 시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림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치아 표면에 이제 금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손상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실질적으로 치아 내부까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아까 잡아당긴 느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아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시는 거였기 때문에 보통은 48시간, 보통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 증세마저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지각 과민 처치제를 이용하거나 해서 없애드리기도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또는 빠른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이런 과민 증세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민 증세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발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치아 자체가 약간 깨져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많이 패여 있거나 깨진 경우라고 하면 치아 미백 전에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치아 미백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리지 않을까, 혹시 내 치아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과 또 치아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이 치아 미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치과에서 치아 미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과민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미백 자체가 치아 표면에서 활성화되는 시간 자체가 한 48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치아 과민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효과도 어쨌든 이틀 이상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치아 미백은 보통 치과에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하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간격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하게 되는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집에서 하게 되는 자가 미백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거는 과연 치과에서 하는 치아 미백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식도를 보시고 나면 굉장히 과정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먼저 치아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표면에다 바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치아 개구기를 착용하고 나서 치아가 잘 보이게 만든 다음에 치아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녹슨 뭐 이렇게 철에다가 아무리 새로운 페인트를 발라봤자 이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한 표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색상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치아마다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색깔들을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두 이제 이런 색깔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잇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잇몸 보호제를 바르게 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아 미백제를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이제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는데요. 이 블루라이트는 사실은 뭐 쬐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굳이 쬐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이 치아 미백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라이트를 쬐는 경우가 있고 혹시 만약에 좀 시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은 오히려 좀 쬐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때 걸리는 시간이 경우마다 틀린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하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여러 번 차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묻어있던 치아 미백제를 모두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다음번 미백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모두 종료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색상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있던 치아 색깔과 얼만큼 이제 밝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 전후의 체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미백이라는 수식 자체가 얼굴을 미백했을 때도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미백 시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은 3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색상이 쭉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또 생활 그 착색에 의해서 다시 변색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리터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반드시 리터치를 해주게 되면 그 유지 기간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잠깐의 미백만으로도 이제 밝은 색깔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 이제 밝은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음식물 중에서는 당연히 색깔 나는 음식들은 모두 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특히 카레라든지 그리고 겨자 소스 같은 그런 노란 색깔 나는 물질을 먹게 되면 바로 착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도 굉장히 쉽게 착색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뭐 그 외에 우선적으로는 색깔이 나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은데요.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자제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제가 아까 미백을 하고 나서 이틀 정도 계속 미백이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백하시고 나서 처음 2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틀 그리고 길면 길수록 사실 좋지만 이러다 보면 음식물을 가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치아 미백을 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을 먹어야 할 때 뭐 화이트 와인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자가 미백, 전문가 미백을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제가 아까 두 번째 설명으로 말씀드렸던 자가 미백에 대한 걸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치과에 자주 나와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고 또 젊으신 분들은 잘 나오게 되는데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치과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는 또 원데이 미백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하게 되면 1시간 만에 모두 미백이 끝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서 미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가 미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에서 하시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미백인데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치아 모델을 정확하게 떠서 여기에 맞는 개별적인 개인 트레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백제를 도포를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껴줘야 하는데 최소한 2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백의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시림 증세가 또 나타나거나 잇몸이 조금 아프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아 미백을 하시고 이제 같이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 미백만으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전후에 내 잇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치아가 혹시 깨진 곳은 없는지 치과에 들러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치아 미백 과정을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해가지고 이거 과연 자가 미백제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충분하신 경우라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자가 미백만으로도 하기 어렵고 이런 좀 많이 어두운 확리 같은 걸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전문가 미백과 더불어서 자가 미백을 병행하게 되는 이런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전문가 미백을 해서 치아를 하얗게 만든 다음에 다시 리터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가 미백만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치아를 바꿔주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치아의 색깔만 하얗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치아 모양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자 보니 뭐 치아 성형을 하자니 내 치아를 좀 다듬는 게 싫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치아 미백만으로는 치아의 모양을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치아 끝만 다듬게 되는 자연 치아 성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5,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좌측에 있는 거는 치아 미백 전 사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치아가 밝아짐과 동시에 치아의 끝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뭐 보철물을 하거나 치아 성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끝부분만 간단하게 다듬어주는 술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범낭질 부분을 다듬는 거기 때문에 범낭질 성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치아를 바꿔주는 자연치아, 그리고 자연치아만 건드리는 술식이기 때문에 자연치아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랫니도 보시면 송곳니까지 지금 가지런하게 이제 자연치아 성형을 해서 삐뚤해 보이는 것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깨지게 되면 치아가 점점 더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가 말씀부터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제가 치아 상태를 보긴 해야겠지만 치아의 보철물 색깔이 안 좋으신 거세요? 아니면 내부에서 비쳐 보이는 색깔이 뭐 까맣거나 잇몸이 변색을 했나요? 잇몸도 색깔이 네. 비었고 이빨 색깔도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밝게 좀 안 되나 그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치아 미백 설명 과정 중에서 사실 설명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생활치라고 해서 살아있는 치아에는 미백이거든요. 근데 아마 치아가 깨졌거나 해가지고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우선 우리가 치아에 있는 신경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수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치아를 살리기는 하지만 치아 자체는 죽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에서 보시면 나무가 신경이 죽고 나면은 고목나무 되는 것처럼 죽고 나서는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들면 툭 부러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신경이 죽어 있는 상태가 지나면 오래 지나면 까맣게 변색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활치 미백이라고 해서 죽어 있는 치아에 다시 하는 미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백이랑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치아 내부에다가 미백제를 가해도 전혀 치아가 죽어 있는 상태이니까 크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 속에 있는 예전에 신경치료했던 치아 부분에다가 안쪽에다가 넣는 실활치 미백제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치아 자체가 뿌리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잇몸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치아가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까맣게 변색된 뿌리가 잇몸 밖으로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잇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깨끗한 살아있는 치아는 그냥 하얀 뿌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밖으로 비쳐 보이지 않으니까 잇몸이 그냥 핑크색인데 이제 까만 색깔의 변한 이 죽어있는 치아는 밖에서 봤을 때 까맣게 비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변색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죽어있는 치아가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실활치 미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나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하고 그리고 골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대부분 요즘에 또 치아 규정을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잇몸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뼈 자체도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힘에서 치아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삐뚤삐뚤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많이 삐뚤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이가 드신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가 굉장히 삐뚤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치아를 가지런하게 주는 술식이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치아 교정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 술식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치아 성형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치아 미백 효과와 그리고 치아 교정 효과가 모두 있는 건데 우선은 이제 치아 성형을 할 때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치아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겉을 표면을 예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부에는 모양을 바꾸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치아를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건 성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보통 5, 60대 또는 노인분들의 이제 이런 치아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치아가 굉장히 깨져 있거나 변색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에서 맨 상단에 있는 부분에 이제 분은 치아가 모두 깨지고 변색도 아주 심하셨는데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치아를 모두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런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갈이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치아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치아 성형을 통해서 치아도 가지런하게 해서 부정교합을 바로 잡아주고 나니까 이갈의 증세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잇몸도 건강해지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치아 변색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내가 미백을 한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게 맨 그 앞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아주 심한 이런 변색입니다. 이분이 바로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항생제 변색인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아 미백을 해도 이런 항생제 변색 같은 경우에는 절대 미백이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 안 좋은 인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보내셨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좀 이미지를 좋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치아 성형을 하신 경우세요. 치아 미백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전혀 밝아진 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치아 성형을 하시고 나서는 치아도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새하얀 치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은 또 즐겁게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아 성형을 하는 게 좋은 건데요. 오래된 보철물이 있어서 아까 시청자분이 상담하셨던 케이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맨 첫 번째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잇몸이 좀 올라가고 안쪽에서 보시면 치아도 까맣고 잇몸도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잇몸 성형을 해서 잇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치아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치아를 새하얗게 바꾼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치아 색깔도 환하게 해드렸지만 오래된 보철물을 바꾸면서 잇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는 것도 있고 충치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깨진 치아들도 많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는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를 만들어 드렸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치아 성형을 해서 모두 가지런하고 깨진 게 없는 이런 치아 치료를 해드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치아 교정 효과는 물론이고 잇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치아 미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주 결과에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모든 시술 과정 자체가 기간이 2주에서 한 4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또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치아 교정보다는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긴 하는데 원칙을 얘기하게 되면 일단 노인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약한 힘으로 그리고 빠른 시기에 교정을 해주는 건데요. 약한 힘을 했는데 어떻게 치아 교정이 빨리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아 교정은 사실은 강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한 힘으로 미세하게 치아를 움직여줬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제 그 논문들도 많고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인분들한테 할 때도 저희가 치아 교정력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인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교정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70대 분들도 치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 교정 전에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굉장히 잇몸이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 이후에 잇몸이 오히려 깨끗해지고 이런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맨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치아 교정 이후에 마찬가지로 자연 치아 성형을 해서 치아 모양도 반듯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아 성형 없이 치아 교정만으로 이제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 보이는 이미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치아가 안쪽으로 쏠리면서 잇몸에 치석도 많이 끼고 그래서 더 잇몸이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치아 교정을 끝난 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잇몸도 훨씬 좋은 상태가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단 과정을 충분하게 잘 지내서 이렇게 저희가 치료 계획을 잘 설정해 드리겠지만 이런 좋은 케이스를 잘 선별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노인분들도 충분하게 치아 교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치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아를 흔들리고 있는 이런 치아들을 잘 잡아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잇몸도 좀 좋게 하고 혹시 치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잇몸과 치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치아가 많이 벌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빼면 당연히 임플란트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 치아를 모두 살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게 바로 치아를 고정하는 방법 또는 치주 고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방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살아있는 치아가 흔들리는 몇 개의 치아가 있다라고 하면 튼튼한 치아, 보통은 송곳니가 좀 많이 튼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곳니를 포함한 치아들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방법은 바로 레진과 그리고 와이어, 이제 보통 철사를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치아를 한 통으로 연결해서 마치 브릿지처럼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다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방법은 이제 레진만으로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와이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치아를 메꾸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이제 뒤쪽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하면 앞쪽까지 모두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고정력이 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진 와이어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레진 고정법만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고요. 최근에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새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이버 고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수하게 생겨 있는 섬유질을 이용해서 레진과 함께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작은 힘으로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정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치아를 모두 다 잘 잡아주게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잇몸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제 혹시 치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먼저 이를 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고정 가능한 게 없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거나 하게 되면은 치아를 상실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임플란트가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7월부터 만 65세에서 이제 보험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좀 예전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접근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이제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인공 치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시고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우선은 이 치아라고 하는 거는 머리와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임플란트도
뿌리와 그리고 인공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임플란트 술식이라고 하면 잇몸이나 뼈 속에다가 이런 인공 치아 뿌리를 이제 심게 되는 그런 술식이 되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날도 저희가 상부 쪽에 머리라고 불리는 크라운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다 하게 되는 이 술식 자체가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이 장점을 여러 번 설명을 듣긴 하셨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자연 치아를 대처하게 되는 이런 인공 치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치아를 전혀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부위 자체도 내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부분에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하시고 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씹는 즐거움 그리고 맛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같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얼마 쓰지 못하고 자연 치아 상실한 것처럼 좀 상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비용이 많이 좀 낮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어지고 훨씬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임플란트를 좀 찾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도 많이 늘어나서 임플란트 비용 자체가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임플란트 예전에는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기술이 좋아져서 웬만한 케이스에선 다 할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실한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우선은 임플란트를 할 때 무조건 지금 치아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실한 경우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우선은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안타깝지만 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술식 과정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제가 하나 빼뜨린 것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뼈가 내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임플란트 과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다음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잇몸 속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머리를 올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수술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수술하는 방법이 2단계 수술법과 1단계 수술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게 바로 2단계 수술법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긴 한데 만약에 뼈가 좋지 않거나 잇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은 임플란트를 두 번째 이미지에서처럼 심고 나서 잇몸을 완전히 이제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봉합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잇몸이 낫고 그리고 뼈도 이제 유착이 완전하게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다시 2차 수술을 통해서 잇몸 밖으로 임플란트 그 상부를 노출시키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머리를 올리는 수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다고 해서 2단계 수술이고요. 그리고 1단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좋거나 뼈가 좋은 경우라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을 잇몸 노출시키는 과정이 따로 없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1단계 수술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잇몸이 좋지 않았거나 이렇다고 하면 2단계 수술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실질적으로 메스를 이용해서 잇몸을 열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그쪽에 삽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행히 대부분은 절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절개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치유도 좀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봉합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서 내원하시거나 좀 힘들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내원 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시술 결과에서도 출혈이 적고 붓기도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레이저 임플란트를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절개가 따로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게 바로 레이저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임플란트 치료 방법인가요? 예, 지금 잠깐 이제 레이저 임플란트가 보이긴 했는데 이 방법에서 조금 더 응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사실 용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품명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이드 임플란트 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방송을 했더니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말 그대로 길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길을 미리 찾아서 다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임플란트 수식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하게 되는 방법은 환자의 치아 구조를 다 스캔을 해서 일일이 스캔을 해서 3D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이 치아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CT를 촬영하고 뼈의 모든 뭐 이렇게 그 골밀도라든지 잇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 경로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먼저 컴퓨터상에서 이 환자분에 해당하는 모의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신경의 위치는 어떻고 뼈의 두께는 어떻고 잇몸 상태는 어떻다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두께는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길이가 얼마짜리 들어가고 그리고 양쪽에 그 밑니와 아랫니의 교합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모두 다 모의 시술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서는 당일날 시술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전에 보면은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야 잇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위쪽에다가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최종 보철물까지 모두 다 모의 시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지금 보신 것처럼 최소 절개 시술, 즉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모의 시술 과정에서 이렇게 보이는 서지컬 가이드를 이제 체득하게 됩니다. 이 서지컬 가이드가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임플란트 길이가 10mm인지 뭐 8mm인지 심지어 13mm인지 또 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가이드대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밀도라든지 모든 거를 확인했으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결과에서 굉장히 반듯하고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술 시간 자체가 뭐 몇십 분 또는 심지어는 5분 정도로 단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나이가 드시거나 하셨을 때 좀 내가 임플란트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해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장기간 오셔가지고 뭐 3개월, 6개월을 보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일날 임플란트 시술이 보철물까지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이용해서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완성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나면 내가 이제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치과는 전혀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면 잇몸이 안 좋았거나 그래서 주변에 치주 질환이 많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충치가 심하신 경우가 많고요. 또는 국악 악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아무리 저희가 시간을 뭐 3개월, 6개월씩 썼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구강 악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양치질 습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잇몸도 오랫동안 50년, 60년 내가 안 좋은 상태로 지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균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기간이 조금 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가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치질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강 습관을 바꾸시고 최대한 잇몸 치료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임플란트 관리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치과를 나오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번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임플란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은 임플란트 자체는 티타늄이라고 해서 자연 치아와는 달리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뿌리와 그리고 머리 부분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는 나사 그리고 머리 부분까지 해서 총
4가지의 나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 구조 사이사이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심겨진 인공치근이라고 해도 그 위쪽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잇몸의 주변에 있는 자연 치아에 만약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가 아무리 잘 심겼다고 하더라도 이 세균이 임플란트까지 침투를 해서 주변의 뼈를 녹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뼈를 녹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유착되어 있던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임플란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치아와 달리 충치가 생기진 않긴 하지만 이게 바로 또 신경 조직도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만 알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아프구나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아프거나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 잇몸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거나 뼈에서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무조건 이제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는 치과에 자주 내원하셔서 혹시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련한 구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모식도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구조는 이렇게 인공치아 뿌리와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있고요. 요걸 연결하게 되는 또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게 됐고요. 이 위쪽에 연결하게 되는 이제 만약에 보철물을 올렸는데 어금니라고 하면 어금니가 되고요. 그리고 앞니라고 하면 앞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군데 있는 구조 전부 다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치아 뿌리만 잘 고정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머리 쪽에 있는 상부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뿌리 부분이긴 한데 이 뿌리가 뼈와 잇몸 쪽에 이제 심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는 반드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치과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해결책이 임플란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잇몸 치료를 잘 받으셔서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잇몸 관리와 스케일링입니다. 제가 아까 임플란트도 이제 요즘에 보험이 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2013년부터는 또 7월 달부터 지금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스케일링도 1만 원 정도의 이제 1만 원대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잇몸에 염증은 없는지 그리고 충치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찬가지로 혹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